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프레임을 잡고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약집 75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인데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드러나야 거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누가 누구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고 해서 감독관청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37조 1항이 문장의 주어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들이 감독관청이 되는 것이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조문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감독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관청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설정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누가 감독관청이 된다고 했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관청이 된대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말은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어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관청이고요. 그 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그 법인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금까지 등록관청이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감독관청으로서의 등록관청을 말할 때만큼은 법인이 그 대상이 된다면 법인의 분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 서초구에 분사무소 설치했다면 서초구청장도 서초구에 소재한 분사무소의 감독관청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들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원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상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 거잖아요. 근데 감독 대상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는 점. 그래야 무등록 중개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감독관청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 때나 이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때 지도감독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료의 제출과 같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청이 감독상 명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독상 명령할 수 있는 유형에 맞추어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이러한 적법한 감독관청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독상 명령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위반자가 개업공인중개사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지도감독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드러나면 거기에 제재가 가해지겠죠. 근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가해지는 제재는 일단 크게 양분을 하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제재가 있고요. 그리고 벌칙이라고 하는 제재로 크게 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는데 일단 그 처분의 명칭들을 나열해 보면 등록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으며 자격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과 자격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처분이 모두 5가지인데 그 5가지의 명칭을 나열해 보면 결국 행정처분은 취소가 3가지, 정지가 2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통칭해 뭐라고 한다고?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는 벌칙이 또 부과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벌칙은 다시 양분되어서 행정 형벌이라고 하는 벌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질서벌이라고 하는 벌칙이 있는데 바로 이 행정 질서벌이라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 형벌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개별 위반 사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양분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처분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처분은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다시 양분되어서 벌칙도 4가지입니다. 행정형벌이 2가지, 행정질서벌이 2가지, 4가지 종류의 벌칙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행정처분인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누가 내리느냐, 처분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런 처분을 누가 받느냐의 이제 관계 설정이거든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을 했어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용어의 정의에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중 업무 정지 처분만큼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개별적인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 주사무소 있는 법인이 노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했는데 노원구 소재 분사무소가 일정한 법령 위반을 하면 종로구 법인을 놔두고 노원구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죠.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어요? 있어요.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나요? 있어요. 분사무소만 사무소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은 내릴 수 있죠. 근데 분사무소는 취소할 등록이 없어요. 태생 자체가 설치 신고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인에게 내려지는 거지 분사무소를 취소할 등록은 없죠. 그런데 업무정지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어쨌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는요, 자격을 취득했어야 자격을 취소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 2조 2호 용어의 정의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칭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야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라면 그냥 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법인의 대표자든 분사무소 책임자든 공인중개사라면 자격 취소 사유 적발 시 자격은 기속적으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정지 처분은요, 옛날에 구부동산 중개업법엔 없었었던 행정처분이에요. 근데 개정 과정에서 추가해 도입했는데 만들 당시부터 자격 정지 처분은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본법 위반을 전담마크하려고 만든 게 자격정지입니다. 없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중개보조원과는 달리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 불과합니다만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뭐 해야죠? 인장 등록해야죠. 그리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무들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잖아요. 그거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예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정지할 수 없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기는 하니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기는 하죠.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에 도장 한 번 안 찍었다고 자격을 취소한다? 그러면 위반 행위에 비해 행정처분이 너무 세잖아요. 뭐 파리 잡자고 대포 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말고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더라,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는 그자가 공인중개사였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였는지 소속 공인중개사였는지 법인의 대표자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지정 취소는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겠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저러한 자들에게 누가 내릴 거냐? 처분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결자 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준자가 뺏는 건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어디서 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등록관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소가 속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이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갖게 될 거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누가 해줬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줬으니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문제가 나올 때 누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냐? 등록관청이 내립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학생으로 치면 담임선생님 같은 거여서 전학 가면 담임선생님도 바뀌는 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관할 등록관청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한 상태에서 그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여 신고한 후 뒤늦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그 위반건에 대해서 어느 등록관청이, 어느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게 문제될 수 있죠. 입법자가 정해 주어야 하죠. 그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할 서류가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도 넘겨주랍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행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시도 안에서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광명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인근 구로에 가서 개설 등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봐야 전철역 한역이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줬어요? 광명시장이 줬다고요? 경기도지사가 주는 거죠. 예, 경기도지사가 줬어요. 그런데 구로에 가서, 구로구에 가서 개설 등록했으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러면 누가 자격 취소, 누가 자격 정지하느냐? 아까 제가 결자 해지라 그랬잖아요. 예, 준자가 뺏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정지 처분을 내린다. 단 이렇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일단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면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자격 취소한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자격이 취소가 되면요 3년간은 다른 시도가 시행하는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죠. 그리고 한 번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3년 동안 못하죠. 법인의 임사원도 못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했으면 언제까지?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근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7일 이내에 하라는 거 많잖아요.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 7일 안에 등록 통지한다. 인장을 변경한 때 7일 안에 변경 등록한다. 또 10일 이내에 하라는 것도 많잖아요.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한 때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 꽤 있었죠. 그런데요, 공인중개사법에 5일 이내에 하라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네. 자격을 취소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거 5일 이내에 하랍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5일 이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가면 또 5일이 나오죠. 네. 뭐요? 토지거래 허가 효력 발생.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효력 발생.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 발생,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한다. 부거법 가면 또 5일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우리 7, 8월 단원별 문제 진행하면서 제가 그 테마들 좀 정리해 나가 볼 건데요. 뭐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뭐 이런 것들. 또 또는이냐, 미시냐,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것들 자주 헷갈려서 그런 것들 전 범위로 묶어서 또 정리를 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권자니까 국토부 장관만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권자들이 저러한 행정처분을 행할 때
그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등록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38조의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각호가 규정되어서 위반 사유가 1항에 있는 사유냐 2항에 있는 사유냐에 따라 적발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도 있고 적발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전자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후자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업무정지 처분은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언제나 재량 처분합니다. 업무의 정지는 명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경우가 없고 명한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7월, 8월 내릴 수 없이 6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자격 취소 사유 딱 4개가 있는데 그 4가지는 모두 기속 처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 정지는 업무 정지와 마찬가지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 처분이고 7가지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들이 나열됩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모두 재량 처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대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어야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틀린 지문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행정처분이 취소가 3가지, 정지가 2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취소 처분은 학생으로 치면 퇴학 처분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정처분을 처분 전 단계에 미리 예방하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구제 절차로서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럼 언제 청문하느냐? 취소가 청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은 처분 전 단계에서 사전 구제 절차로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만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는 길어봐야 얼마? 6개월의 범위 내에서의 정학처분 같은 것에 불과해서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줄 뿐이지 청문회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OX? X예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청문을 안 하니까. 그럼 시험 문제 지문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X? X죠. 사전 구제 절차로 청문하고 취소하지 취소한 후 청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X? 다시 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오죠. 예, 오죠. 오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다가 출제위원이 예외 없이 이런 4글자나 언제나 뭐 이런 3글자나 항상 뭐 이런 2글자나 늘 아니면 꼭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 그러면 X가 돼요. 그러면 X가 된다고요. 원칙은 청문을 먼저 하고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일 경우 사망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죠. 근데 등록 취소 전에 청문해야 됩니까? 죽었는데 청문회 실익이 없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자격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요? 법원에 확정 판결 나왔는데 청문해 볼 거 없죠. 청문해봐도 징역형 선고받았으면 지금 구속수감되어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면회 가서 청문해요? 가서 뭐 물어볼 거예요? 확정됐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해서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청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청문이지 항상 예외 없이 언제나 늘 청문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의하셔야 될 것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 취소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그런데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는데 자격을 취소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청문을 해야죠. 청문을 누가 해요? 청문위원회 같은 거 없어요. 자, 이거 제가 아까 답을 먼저 말했었거든요. 아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설명한 얘기를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말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들었던 사례 그대로 광명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구로구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 양도되어 걸렸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거든요. 자격 취소 누가 해요?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해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 자격증을 양도했는지 도난당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청문은 누가 해요? 서울시장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청문까지 해서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면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맞았다면 그자는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자격 취소 처분을 맞았다면 그자는 더 이상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게 공인중개사도 아닌 게 등록증 자격증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 취소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 자격증 반납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증 반납은 둘 다 언제까지? 7일. 예, 7일 이내. 지금 7일 이내 시리즈 중에 이것도 들어와요. 7일 이내 등록증 자격증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 등록을 취소해야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죠. 그러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누가 반납하죠? 없습니다. 없으면 말아야죠. 없으면 말아야 되는데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반납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입법 아니에요? 그 죽은 개업공인중개사 처자식이 무슨 의무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삭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해도 등록은 취소해야죠. 그러면 그때는 등록증은 누가 반납해요? 아니, 법인은 이미 해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이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합니다. 안 하면 대표자이었던 자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죠. 누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만일 반납해야 할 자격증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그때는 7일 이내 사유서라도 내야 된다는 거죠. 사유서라도 안 내면 이것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문제는요. 등록을 취소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등록증을 안 가져와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더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어요? 행정처분은 제일 센 걸 때렸으니 더 할 게 없잖아요. 자격이 취소되었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자격증을 안 가져와요? 그럼 시도지사가 더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반납 의무는 강제해야죠. 안 가져오면 돈이라도 내게 하겠다.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요. 등록 취소하려면 청문해야죠.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죠. 지정 취소할 때도 청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가져와라.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가져와라 요구하지만 지정 취소되면 지정서 반납하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다는 점도 또 비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그렇고요. 벌칙 중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형벌은 누가 부과하죠? 3년 3천, 1년 1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게 벌칙은, 형벌은 누가 부과해요? 판사가 하죠. 판사가. 징역, 벌금 이런 말은 판사만 하잖아요. 이건 법원이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선고하여 결정하는 형법상의 벌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행정질서벌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급 행정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데 어떤 과태료 처분은 국토부 장관이 내려요. 어떤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내리고요. 어떤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최근 단원별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 과태료 처분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일일이 처분권자가 누구인지를 기계적으로 묻고 암기해야 되느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든 위반 사유만 보셔도 위반 행위의 대상자가 신분이 100%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짓을 보시고 위반한 행위가 공인중개사 협회이거나 거래정보 사업자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그때는 과태료 처분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위반이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위반이거나 아니면 아까 첫 시간에 보신 연수교육 관련 위반이라면 누가 나서요?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개시 의무를 위반했다, 휴업 신고를 위반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 다 중개 업무 위반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이라면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40조가요. 행정상의 제재, 우리가 지금 봤죠? 이런 행정상의 제재 처분 효과에 승계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인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개업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등록을 한 자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등록을 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어느 날 중개업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죠? 사전에 폐업 신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그리고 폐업. 이 세 가지는 무슨 사유? 다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 등록, 취소, 처분, 그리고 폐업. 이 세 가지는 우리 법상 무슨 사유? 어떤 사유? 무슨 사유? 3천만 원. 아니 내가 그만둔다고 폐업 신고했는데 3천만 원 그 벌금을 내려요? 그만둔다는데 무슨 사유일까요? 세 가지.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라고 우리가 등록 위반에서 배웠죠. 이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맞았는데도 중개업을 더 하다가 걸리면 뭐가 돼요? 이미 등록 취소 처분을 맞았는데도 중개업을 더 하다가 걸렸으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가 그만한다고 폐업 신고 해놓고
중기업 더하다가 걸리면 뭐가 돼요? 그것도 무등록 중기업을 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했었지만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했으면 이제 등록의 효력은 폐업 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효력을 소멸하게 되니 이제부터는 중기업을 더하면 무등록 중기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한 자가 다시 적법하게 중기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했었던 등록은 폐업 신고로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중기업을 하는 자 중에는요, 한때 등록하여 한동안 중기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했었던 자가 다시 또 등록을 하고 중기업을 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신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구분하고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장가도 2번 가면 재혼한다 그러듯이 전에 등록한 적이 있어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40조는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이거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 하면요, 전에 이런 규정이 없다가 보니까 등록을 한 자가 중기업을 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걸리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거든요. 위반 사유가 발생했는데 예전에 이 40조 규정이 없다가 보니까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소문에 다음 주부터 관할구청에서 관내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밀 단속을 다음 주부터 실시한답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 주말에 가서 폐업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 신고 해놓고요, 인사발령으로 구청 지적과 담당 공무원 바뀌고 그럴 때까지 잠잠히 있다가 또 다 바뀌고 잠잠해지면 버젓이 또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40조 규정을 만들어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등록한 이후의 본법 위반 행위는 물론이고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한 저 위반 사유를 근거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여기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여기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인해서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10분도 안 지났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과 법인의 해산, 등록 취소, 처분, 그리고 폐업은 무슨 사유라고?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고 지가 스스로 폐업 신고해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죠. 근데 굳이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하여 폐업했었던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퇴학을 당하나 자퇴를 하나 학생 신분을 잃게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퇴학 처분을 피해서 자퇴했다 그 말이잖아요. 왜 이거나 저거나 등록 효력이 소멸하긴 마찬가지인데 굳이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해서 폐업을 했었던 걸까요? 뭐 때문에? 그냥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 폐업은요,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죠. 근데 폐업은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6월에 폐업했다가 7월에 재등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폐업했다가 다음 주에 재등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일 뿐만 아니라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했으면 당장 다음 주에 재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은 재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면 물론이고 결격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보조원도 못 해먹어요. 법인의 임사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해서 예전에 폐업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40조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자가 다시 재등록을 하면 폐업 전 한 그 위반 행위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입법자가 이 40조를 만들면서 보니까 가만히 있자. 그런데 그때 걸려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났으면 벌써 결격도 벗어났을 세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재등록을 한 날까지의 이 공백 기간이 있죠. 이 공백 기간을 본법이 40조에서 폐업 기간이라고 해서 비록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했어도 적발 전에 폐업 신고했고 폐업 기간이 3년. 그게 지금 이게 3년이어서 3년 말하는 거예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재등록했다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업무 정지는 길어봐야 얼마예요? 길어봐야 6개월이니까 넉넉 잡고 따블 잡아서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되었다면 그 전에 업무 정지 위반 행위를 했어도 업무 정지 처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폐업한 자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등록을 하면요, 재등록을 할 때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험 부담은 그대로 떠안고 재등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첫 시간에 봤는데 1년 안에만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할 때 주어지는 혜택은 있어요? 네. 뭐요?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데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위험 부담은 그냥 떠안고 재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폐업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은 다시 받아야죠. 그러나 이제는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될 위험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했고요. 폐업 후 1년, 2년, 3년이 초과된 상태에서 재등록했다. 그러면 왕년에 뭔 잘못을 했었든 이제는 예전에 중개업했던 잘못으로 등록관청으로부터는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된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 10분도 안 지나서 다시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굳이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해서 폐업 신고를 선택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얼마간? 3년간 결격 사유가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피해서 폐업 신고했었던 거라고 했죠.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가 진행되죠.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이죠. 언제나? 아니요. 예외가 있어요? 네. 예외가 있죠. 등록이 취소되어도 이 3년의 결격 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 취소되었거나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에 해당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8가지가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등록 취소 사유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8가지가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11가지가 있으니까 등록 취소 사유는 모두 몇 가지예요? 19가지죠. 근데 19가지 등록 취소 사유 중에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등록 취소되면 3년 적용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3년 적용하는 건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19 빼기 3 몇 가지? 네? 16가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런 이유가 아닌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것들은 다 3년 적용하잖아요. 근데 3년 적용을 하는 사례에서 유의하셔야 될 게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를 받았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 폐업 기간 3년 초과 안 하고 재등록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거잖아요. 근데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 사유를 계산할 때는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준다는 거죠.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증을 양도대여 한 적이 있어요. 증 빌려주면 무조건 잘린다고 배웠죠?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걸리기 전에 폐업 신고했답니다. 폐업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 승계를 몰랐어요. 그래서요, 폐업 신고하고 나서 1년 쉬고 나서 재등록을 했답니다. 그럼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하겠죠. 근데 폐업 전에 뭔 짓을 했다고? 등록증 양도 대여를 했으면 이런 저런 그런 사유가 아니네요. 그러면 3년 적용되겠죠. 그러나 3년에서 아까 폐업 기간 1년 있었다 그랬죠. 1년은 빼준다는 거예요. 1년은 빼줘요.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그 사람은 등록 취소 후 2년만 지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이중 등록을 했었어요. 자,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근데 이중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적발되기 전에 폐업 신고했습니다. 근데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배웠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초과하고 재등록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3년이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3년이 갔어요. 3년이 지나서 재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로 이제 등록 취소할 수 없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재등록을 하고 나서 좀 쯤쯤해서 돌아서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3년이 갔다고 계산했는데 2년 8개월이 지난 겁니다. 근데 왜 3년이 갔다고 계산이 됐냐면 이렇게 세다가 손가락이 잘못 꺾여갖고 지금 기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2년 8개월 만에 재등록했으면 3년 초과 안 했죠.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하죠. 등록 취소될 거예요. 그러나 큰 걱정 없습니다. 등록은 취소되지만 등록 취소 후 얼마 지나면? 2년 8개월 만에 재등록했다. 등록 취소되면 얼마? 4달만 지나면 결격은 벗어나는 겁니다. 3년에서 폐업 기간은 차감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폐업 신고를 등록 취소를 피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 결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런데 이 이중 소속 위반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반드시 등록이 취소가 될 것 같으니까 적발 전에 빨리 폐업 신고하자. 그리고 3년 초과한 후 나중에 재등록하자. 그래서 급하게 폐업신고서 작성해가지고 등록관청에 폐업신고서와 등록증 첨부에 폐업신고하러 갔거든요. 가봤더니 벌써 걸렸어요. 등록관청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려고 하는데 폐업신고서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 수리해야 됩니까? 어떨까요?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은 없는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이미 등록 취소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가 들어오면 폐업 신고 불수리할 수 있답니다. 이미 적발이 있으면. 이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려고 하는데 후닥닥 들어와서 폐업 신고를 내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가서 기다려요. 잘라줄 거니까. 가서 기다려요. 불수리할 수는 있어요. 불수리할 수는 있지만 적발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폐업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면 수리된 이후에는 취소할 등록은 없지만
3년 이내에 재등록했을 때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하고는 별도로요. 40조가 이번에는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벌써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걸려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이미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이런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효과가 승계가 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걸려서 처분까지 받았는데 그 처분받은 효과를 1년간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효과를 승계한다. 이 규정을 왜 두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테마 정리 다음 과정에서 할 때 볼 얘기인데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도 최근 1년 이내라는 조건으로 행정처분 사유가 각각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간 효과 승계한다는 말이 있는 건데요. 이 말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위반이 적발되면 삼진 아웃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등록관청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최근 1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1년간 효과 승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하면 삼진아웃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랬죠. 옛날에도 그 규정은 있었는데요. 이 규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에 업무정지 처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3월에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볼 카운트 투아웃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해에는 중개업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업무정지 위반 한 번만 더 걸려도 아웃되니까요. 근데 이 규정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에 업무정지 처분받아 원아웃, 3월에 업무정지 처분받아 투아웃 되잖아요. 그럼 4월에 폐업했다가 5월에 재등록합니다. 투아웃 싹 지우느라고. 근데 이젠 안 지워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1월에 업무정지 처분 한 번 받고 3월에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5월에 폐업했다가 7월에 재등록을 하고 9월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걸리면 5월 폐업 전 투아웃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이게 단데요. 항상 이거와 비교해 두셔야 될 것이 이번에는 등록을 한 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앞선 사례와는 달리 도중에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사실 없이 중단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지점에 적발이 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사유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정지에만 이 규정이 있어요. 자격정지에도 이 적용이 없는데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비록 위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이제는 등록관청은 적발했어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위반 사유가 있었어도 업무정지만큼은 3년이 경과했다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장이 왕십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2021년 6월 지금 와서 당신 2009년에 거래계약서 막도장 찍은 적 있죠? 아, 이걸 인제 잡았네. 오늘부터 업무정지.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업무정지 위반 사유인데 2009년에 위반했으면 벌써 3년 훌쩍 지났잖아요. 이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출제자가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저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문 속에서 이거 묻는 문장인지 저거 묻는 문장인지 헷갈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었는데 적발 전에 폐업 신고했다면 그때는 얼마만 지나고 재등록하면 업무정지 면해요? 예, 그때는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해도 업무정지 면해요. 근데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는데 중간에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때는 그 위반 사유가 얼마? 예, 3년이 경과해야 이제 업무정지를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1년과 저 3년 뭐 물어보는지가 문장 속에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비교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론의 프레임이 그렇고요.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8가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11가지, 업무정지 규정된 것만 13가지,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자격정지 사유 7가지, 지정 취소 사유 5가지, 3년 3천 사유, 1년 1천 사유, 500 이하의 사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행정처분과 구체적인 벌칙 사유들 암기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행위의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례는 어떤 행정처분 사례에 속하느냐도 간혹 출제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론 과정 진행을 하면서 단원에서 그 특정한 의무 위반이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설명을 듣는 순간 암기할 거라고 제가 기대조차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계속해서 통과되어서 귓전을 통과되어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아주 강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7, 8월 과정에서 별도 암기표를 통해서 이제 적용하면서 암기해보고 여러 가지 사례 속에서 어떤 행정처분의 결과가 도출되는지도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기계적인 암기가 아주 휘발성 강한 부분인데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인 건데 제가 한 20몇 년 강의를 하면서요. 공인중개사반 과정도 하고 뭐 경찰반, 공무원반 뭐 여러 가지 과정 강의를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 과정 강의를 하면 일반 그 경찰반, 공무원반 강의와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하게 수험생들한테 뛰어난 부분이 뭐냐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 공무원 경찰반 애들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아주 기초적인 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야 하나하나 깨우치거든요. 그래서 이해력은 공인중개사 과정이나 주택관리사 과정 수험생들이 아주 높습니다. 이해력은 아주 높은데 형편없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암기력이에요. 암기력은 그건 뭐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경찰반, 공무원반 공부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계속해서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는 게 체질화되어 있고 뇌도 아직 생생하기 때문에 암기력이 좋은데 우리 공인중개사반은 지난주에 배운 거는 둘째 치고 둘째 시간 하면 첫 시간 까먹고 셋째 시간 하면 둘째 시간 까먹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기만 합니까? 문제 풀다가 보면 2번 지문 읽으면서 1번을 3번 지문 읽다 근데 뭐 물어보는 거였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이건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한다보다 그냥 몸에 스며들 정도로 숙여서 그 100일 정도로 우리가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기출문제가 무려 48문제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이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쉬었다가 관련된 단원 문제 보겠습니다.